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부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정책포럼 행사의 이제 공동 주최가 이제 저희 법인이 이름이 올렸는데 실은 사실상 거의 CEO 스코데일리에서 다 주도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이 자리를 주셔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박재건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 오늘 행사가 오늘로 정해진 게 거의 2달도 훨씬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한 달도 안 된 전에 국회에서 AI 기본법 공청회 날짜를 오늘로 동일하게 잡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김수정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가 상당히 슈퍼위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이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앞으로의 규제 청사진을 논의하는 가장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같은 경우는 제목 그대로 이제 AI 규제를 둘러싼 이제 국내 동향하고의 그로 인한 시사점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약 20분 정도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 두 번째 이제 국내 입법 동향,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AI 규제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선은 해외 주요국 같은 경우는 아까 김수정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AI에 대한 경쟁력을 우선 순위로 매기면 미국과 중국이 미국이 거의 압도적 1위고 거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따라갔다라고 하고 이제 3위권 그룹이 이제 영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대로 이제 준비를 해봤고 이 규제 동향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이 규제 동향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전제 사실에 대해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온라인이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AI가 뭐냐 이게 너무 아까 최재우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 이세돌 구단의 그런 구글 알파벳과의 바둑 경기에서부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AI를 접했고 우리나라 역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여겨서 2019년도에는 AI 국가 전략을 발표를 했고 2020년도에는 AI 윤리 기준 그리고 법제도 로드맵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2023년 5월에는 아까 김수정 과장님 말씀하셨던 AI 정상회의 그리고 올해 5월에도 2차 회의가 열렸는데 그만큼 우리는 AI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지금 와서 이제 AI 기본법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불붙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022년 후반에 나왔던 이런 챗GPT 생성형 AI가 가장 그 논의에 촉발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AI 같은 경우는 그냥 흔히 솔직히 이제 까놓고 말하면 빅데이터하고의 소프트웨어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얼마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처리하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 처리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AI가 데이터 처리 기술의 활용 정정이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활용 정정이 된 AI가 국가적으로 과거에 무슨 클라우드라든지 메타버스하고 달리 국가 AI 일상화라는 표현이 나온 만큼 국민의 전 삶, 기업의 전 프로세스에 지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논의가 촉발이 돼서 그 자체를 이제 국가의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삼아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이제 글로벌 지금 말씀드린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EU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AI 기술에 있어서 경쟁력이 뒤처지는 국가죠. 그런데 이제 EU가 가장 법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EU가 가장 먼저 AI 액트를 만들어서 8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제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을 갖추는 규범을 만든 곳이 EU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EU를 제일 먼저 논의한다라는 전제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 8월부터 AI 액트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간략히 보시면
2018년부터 이제 AI 규제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차원에서 2018년도에 정책 지침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증기기관, 전기처럼 AI는 세계와 산업을 변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2018년도에 EU에서는 먼저 정책 지침 형태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4월에는 AI 윤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2월에는 AI 백서를 만들어서 EU 차원에서는 AI에 대한 룰 세팅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6년 전부터 천천히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 4월 AI 액트에 대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작년 6월에 유럽 의회를 통과, 약 한 2년 이상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이제 기술, AI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까라는 고민이 조금 필요했기 때문에 약간 2년 이상의 고민을 거쳐서 올해 3월 본회의를 통과해서 8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 많은 언론이나 자료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EU AI 액트의 가장 특징은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각각 그 위험도에 따라 분류된 기술에 대해서 차등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예 사용해서는 안 되는 AI, 그 다음이 고위험 AI, 그 다음이 제한적 위험을 가진 AI, 그 다음에 최소한 무위험 AI, 이거를 이제 나누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챗GPT가 나왔기 때문에 범용 AI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별도의 장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제가 배웠던 이 지식에 따르면 저도 이제 정보통신부에서 약 6년간 최지욱 차관님을 모시고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배웠던 가장 큰 철학 중에 하나가 기술은 중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배웠습니다. 이제 기술 중립성이라고 하는데 기술은 계속 발전해야 되고 그걸 잘못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를 통해서 하지만 기술 자체는 죄가 없다. 라는 철학으로 저는 여태까지 임하고 있었는데 이 AI 액트는 상당히 좀 저도 놀라웠던 게 기술 자체를 구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이고 그 수인불가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무위험 이걸 보시면 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시간 될 때 더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수인불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 뭐 잠재의식을 조작한다든지 아동 장애를 착취하는 AI 같은 건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고위험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채용, 뭐 법집행 관련된 걸 이제 고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번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AI 기본 법안들에도 공통적으로 고위험 AI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제한적 위험 같은 경우는 뭐 챗봇 서비스 같은 거라든지 이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AI 기술을 제한적 위험으로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무위험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사용되는 AI 같은 경우는 아주 최소 무위험 AI로 해서 뭐 자율적 준수 현행법만 지키면 된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 그러니까 수인불가 위험이나 고위험 AI에 대해서 이제 EU AI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어마무시한 제재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아예 사용되면 안 되는 그런 수인불가 위험 AI에 관련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의 7% 이내에 과징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고위험 AI,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AI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고위험에 될 우려가 있는데, 이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매출의 5% 이내 과징금을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출시 전에 이제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발자, 사용자 같은 경우는 기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 제공자 같은 경우는 적합성 평가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신들이 개발하거나 제공하려는 AI에 대한 그런 평가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EU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GDPR이라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EU 차원에서 처음 만들어서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그 EU 그러니까 GDPR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글로벌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한번 맛을 봤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브리셀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브뤼셀에서 만들어진 규범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브뤼셀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EU에서는 뭐 본심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평가하는 것이 이 GDPR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EU AI 액트 역시 글로벌한 하나의 규범의 기준으로 작용하길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살펴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조금 다양한 국가적인 그런 산업 지형이라든지 국가 이제 뭐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다른 입장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0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이라는 걸 트럼프 정부에서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만들어서 이 내용을 보면 뭐 규제 얘기는 하나도 없고 미국이 AI의 글로벌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지금 가장 맨 처음에 미국이 취한 게 AI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쉽게 말하면 AI의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모델을 처음으로 미국이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버넌스, 매핑, 측정, 관리 이 순서대로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처음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건 뭐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한번 접해 보셨으면 상당히 전형적인 이 툴로 컴플라이언스 업무도 진행이 되는데, 이 AI의 특성을 반영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 제시했다. 다만 이건 아시다시피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슨 가이드라인 성격을 갖는 이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만든 하나의 지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에 미국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연방 차원에서 법률을 만든다는 논의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논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연방 차원에서는 주로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AI의 안전성,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뭔가 액션을 취해주기를 바랬고, 그 결과 작년 7월에 자발적 협정을 맺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구글, 메타, MS, 오픈AI, 아마존 같은 아주 빅테크 기업들이 7월달에 이 자발적,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 요즘 하는 자율규제 협정과 같은 것을 맺었고, 8월에는 추가적으로 8개 기업들이 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보안, 신뢰 같은 AI의 기술에 뭔가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AI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0월에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행정명령이라서 이제 기업들이 다 지켜야 되는 법규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이 행정명령의 효력은 각 부처, 공공기관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지 기업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성격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령에서도 EU하고 달리 AI 기술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으로 신뢰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각 부처들은 이걸 잘 이제 집행할 때 참고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AI에 대한 위험성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AI 위험성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업들이 최소한 합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평가하는 견해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전성 평가, 아까 그 EU AI 액트의 고위험 AI에 대해서 개발자나 제공자가 지켜야 될 그런 안전성 평가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성 보장을 위한 표준도 이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콘텐츠 인증 표준,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딥페이크 방지 대책 중에 하나가 워터마크, 뭐 EU에서도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행정명령에서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들 역시 이제 중요한 AI의 지켜야 될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작년 조 바이든 정부의 그 AI 행정명령의 8가지 중요한 원칙입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강력한 법률을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 준수라든지
그런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부 주에서는 이제 법률을 통해서 AI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타주에서는 AI 관련된 법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력한 규제를 두는 건 아니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뭐 사전적으로 고지를 해라라는 AI 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라라든지 아니면은 주 정부의 AI 정책 사무소를 설치해라.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특성, 주별로 이제 별도 입법 체계를 갖고 있는 특성상 이제 유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가 약간 특징인데 이 캘리포니아가 뭐 워낙 빅테크 기업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은 없지만 캘리포니아 주만큼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캘리포니아가 여러 가지 기술을 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에 아주 이제 최적의 장소다 보니까 이 AI에 있어서도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규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날 상원을 통과한 법률을 보시면 이 AI로 인한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자로 하여금 안전성 테스트를 반드시 하도록, 이게 아까 행정명령하고 다른 거는 이건 법률에 의해서 의무가 부과됐다라는 점에서 아주 특징이 있고, 그리고 여기 상당히 좀 미국식의 마인드를 한번 좀 엿볼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인데 킬스위치라는 의무 제도가 도입됐다. 이거는 모든 AI 기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 첨단 AI 시스템, 영어로 보시면 프론티어 AI 사업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MS, 구글, 메타 같은 아주 빅테크 기업만 해당이 되는데 이제 얘네들한테 킬 스위치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AI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뭔가가 나올 것 같을 때 그 시스템을 죽이도록 하는 킬 스위치를 적용할 의무를 이제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 완전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국이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도 영국도 3위권 그룹에 있고 우리나라보다는 뭐 더 낫다라는 평가들도 있긴 하지만 EU 소속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영국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각각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가이드를 마련을 해서 그 이제 개별 규제 기관이 각각의 분야에 따른 상황에 따른 접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 체계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 거버넌스, EU나 미국에서 강조하는 철학들이 다 동일하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유연한 이제 규제 체계를 취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도 이런 가이드나 각 부처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고 지난 5월 상원 통과 후 하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그 이후에 아직까지 언론에서 제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영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EU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수준의 그런 탄력적 규제에 대한 기본 정신이 반영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 해외 사례를 할 때 요즘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AI 경쟁력에 있어서는 미국 다음으로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워낙 통치 체계가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요 국가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뭐 참고차 말씀드리면 중국은 뭐 완전히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제 모든 것을 상권 분립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뭔가 필요한 이슈가 있으면 정말 스피디하게 추진하는 좀 특징이 있다. 그리고 AI도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모델을 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작년 8월에 중국이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워낙 법령을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스피디하게 갈 수밖에 없는 또 특징이 있다 보니까 했고 2021년도, 22년도에도 이제 뭐 AI 관련된 규제를 가장 먼저 도입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 수준을 떠나서
이게 상당히 국가 주도적으로 AI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들을 리딩, 통제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일본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법제도를 뭔가 재개정을 할 때 많이 참조했던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상당히 이제 뭐 참고의 대상 국가로서 빠지는 것이 상당히 이제 법제도가 상당히 좀 아날로그틱하게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일본도 어떻게 보면 그런 AI 경쟁력이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탄력적, 강하게 규제를 하고 기술을 나눠가지고 뭔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형태의 규제 체계라기보다는 상당히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다양성, 포용성,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지켜야 될 이제 가이드,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올 4월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이제 이런 보도에 따르면 영국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규제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AI 규제의 그런 기본 정신을 담은 법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태까지가 주요국이고, OECD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에 AI 프린시플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최초의 AI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마련했다라는 게 이제 OECD의 2019년도 AI 프린시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5월에 생성형 AI에 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일부 개정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린 EU라든지 미국, 일본, 영국 모두 OECD에서 마련한 그런 AI 프린시플에 대한 정신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수준은 다르지만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최재호 고문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며칠 전에 이제 유엔에서 이제 뭐 인류를 위한 AI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UN 차원에서도 이제 AI가 더 이상 개인이나 기업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뭔가 그런 불확실성, 리스크를 조금 이제 룰 세팅하는데 이바지해야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해외 주요국의 내용이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김수정 과장님께서 다 발표를 해서 좀 간략히 넘어가자면, 이제 뭐 AI에 대한 이제 우리 부처 간 움직임을 보면 뭐 우리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오늘 이제 AI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대략적인 제정안의 입법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개보위하고 방통위 역시, 개보위는 어떻게 보면 AI라는 게 본질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에 의해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한 70%를 개인정보라고 분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개보위에서 올해 6가지 AI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고, 그 중에 3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개가 곧 나올 예정이고, 방통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의 주무부처다 보니까 이제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나아가서는 뭐 이용자 보호법까지 만든다고 발표를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해외 주요 국가의 그런 입법 태도들을 보면 이제 AI의 지능하고 규제의 균형점을 어디에 찾을 까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EU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기본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위험을 규율을 하면서 기술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데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점을 둬야 될까? 자칫 이제 AI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법제도의 균형점은 뭐냐라는 게 이제 앞으로 남은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 얘기는 21대 국회에서부터 계속됐었습니다. 참고로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한 7개의 법안들이 통합이 돼서 과방위 소위에서 논의가, 그 이후에 또 2-3개의 법안이 더 추가가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자동 폐기가 됐었고, 21대 발의됐던 내용을 좀 참고로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2대가 중요한 거죠.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는 9월 6일 기준으로 총 9개의 AI 기본 법안들이 발의가 돼서 그 내용들이 지금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뭐 우리 AI의 가장 핫한 기술이고
모든 국민이 AI가 모든 삶을 바꿔먹겠다라고 이제 인지하게 된 그런 생성형 AI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도 고위험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거냐. 만약에 도입한다면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의 의무를 부과할 거냐. 그리고 그 밖에 지능을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법안에 반영될 거냐가 이제 주요한 AI 기본법에서 논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지금 8월달 9월 6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법안이 하나 더 발의가 됐습니다. 이윤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또 있고 앞으로 한두 개가 더 발의될 거라는 소문도 있던데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각각의 주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본법 이외에 다른 파생된 분야에 대해서 법안들도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 뭐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딥페이크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들도 뭐 망법 개정안이라든지 우리 최근에 여가위 통과한 그런 아동 청소년법도 있고 뭐 성폭력 특례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AI의 부작용과 관련된 법안들도 다양한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AI 법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유는 뭐 심플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AI G3로 도약하겠다라고 발표한 마당에 어떻게 이제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적으로 갖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글로벌 리더십을 가질 거냐라는 게 이제 각각 주요국의 똑같은 목표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AI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EU는 어떤 걸 선택했냐?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권리, 기본권에 보다 더 방점을 두는 AI의 규범 정립 태도를 보여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위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특히 이제 자발적 협약 모델로 준수하고 있지만 이제 그 이면에는 AI 기술의 리더십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국식을 따름으로써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이제 대책을 마련하지만 그리고 기술에 대한 조금 통제권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보다 더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달리 모든 게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제 국가 주도의 디지털 통제, 기술 통제, 리더십을 갖겠다라는 부분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오늘 공청회나 앞으로의 법안 소위에서도 논의되겠지만 이제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OECD 같은 경우는 AI가 가질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율하기 위해서 법률이든 가이드든 만들고 있는데 이 특징이 상당히 AI 시스템에 대한 디테일한 정의 규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적용되거나 규제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주체라든지 의무주체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각각의 의무의 적용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EU법이라든지 우리가 해외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가이드, 행정명령을 보면 되게 각각의 의무별로 수범주체가 좀 디테일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AI의 생태계를 보면 개발자,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하는 사업자, 그리고 이용하는 사업자로부터 그걸 다시 제공받은 사업자라든지 최종 이용 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지켜야 될 의무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지만 그래도 이제 합리적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규제의 이제 확대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우리도 AI G3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인 목표가 정해지면 이제 그 목표에 부합하는 지능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칫 AI 기본법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개념이라든지 중대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영역 그리고 각각 의무별로 누가 이 규제를 명확히 받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좀 도출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기술에 대한 통제권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산업 활성화 기반을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어떤 나라보다 더 한 단계 진일보된 AI 룰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과 같이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무부 대행세동 정준영 변호사님.